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대한민국 인구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동물병원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행 동물병원 의료 서비스는 반려인들의 눈높이를 맞추기엔 2% 부족한 현실입니다. 혹여 진료비 바가지를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수십, 수백만 원의 치료비를 지불하면서도 제대로 치료를 받는 건지 의심스러운 상황. 과연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한 동행, 약속할 순 없는 걸까요?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반려동물은 우리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고민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반려동물의 병원비입니다. 병원비가 부담스러워서 병원마다 다른 진료비 때문에 병원에 가기를 꺼리는 반려인들도 늘고 있는데요. PD리포트 20원에서 취재해봤습니다. 반려견 옥동이와 1년째 함께하고 있는 박소민 씨. 옥동이는 하이브리드 도그라 불리는 믹스견, 잡종견입니다. 비록 순종은 아니지만 양쪽 견종의 우수한 형질을 이어받아 유전병이 없고 건강한 것이 특징인데요. 사실 소민 씨는 옥동이를 만나기 전 5년간 함께한 반려견을 불의의 사고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후 건강한 옥동이를 만나 새로운 가족을 이룬 겁니다. 두식이는 제가 처음으로 키운 강아지이고요. 일단 프렌치 불독이었고 검정색 강아지였어요. 그래서 어떡해, 왜 이러지? 두식이를 이렇게 잘 키우고 있었는데 사실 프렌치 불독이라는 게 약간 호흡 기관에 대해서 좀 안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나름 관리를 하고 살 찌우는 것도 좀 예방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제 두식이를 이제 보내고 옥동이까지 네. 넓게 이제 반려인에게는 어떤 의미예요? 혼자 있다 보니까 되게 외롭기도 하고 적적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진짜로 친구랑 어떻게 보면 친구랑 가족 그 이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다 보면은 그 일에 대한 감정 때문에 우울할 수도 있는데 근데 되게 위안이 되는 존재예요, 저 강아지가. 최근 소민 씨처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을 택한 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사실이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닌데요.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 의하면 2020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가구 수는 313만에 달합니다. 전체 가구 수가 2029만인 것을 고려하면 약 15%, 7가구 중 1가구꼴로 반려동물과 함께한다는 건데요. 반려동물 개체수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2027년엔 1320만 마리를 기록할 거라 추산됩니다. 반려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연관 산업이 계속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2015년에는 약 1조 9천억 정도 됐던 것이 2020년에는 약 3조 4천억
그리고 2027년에는 약 6조 원을 예상하는 것이 한국경제연구원의 그 자료입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에 관련된 산업, 특히 의료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계속 성장세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어느 그 시점에서는 정점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당분간은 계속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유기동물 수도 지속해서 증가한다는 사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7월 유기동물은 1만 1,761마리로 2월 6,441마리보다 약 45% 늘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유기동물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반려동물 의료 비용에 대한 부담을 꼽고 있습니다. 박소민 씨도 반려견을 키우며 진료비 부담을 느낀 적이 여러 번 있다고 말합니다. 일단 엑스레이인가 이제 그렇게 목 안에 뭐가 걸려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그런 영상 촬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피 검사도 한번 했었고 그런 검사를 했었어요. 얼마나?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나왔던 게 20만 원 정도였어요. 중대 질병이 왔을 때 이것을 이제 몇백만 원, 심지어는 1,000만 원 단위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의료비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 이제 반려인들이 느끼는 그 부담감, 그리고 갈등, 고민,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거죠. 그랬을 때 사실은 중대 질병은 동물이 죽고 사는 문제와 연관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지금 차지하는 그 키우는 데 있어서, 양육하는 데 있어서 그 반려인이 느낄 수 있는, 차지할 수 있는 부담감, 이런 거는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나라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는 공적인 지원이나 투자 없이 민간 영역에 맡겨져 왔습니다. 그야말로 정책 수립의 기본이 되는 기초 통계조차 없는 실정. 사람의 경우 통일화된 질병 코드가 있고 그에 따른 수가가 매겨지는 반면 동물병원의 경우엔 질병 코드가 병원마다 제각각입니다. 여기에 의료비와 인건비, 임대료를 포함한 재반 비용까지 통상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구조인데요. 그 때문에 병원의 규모와 시설에 따라 같은 질병도 치료비가 많게는 수십 배 차이가 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소비자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진료비 등 동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구할 시 반려인들은 동물병원에 직접 문의하기보다는 아름아름 소개를 받거나 인터넷 검색 혹은 관련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소민 씨 역시 반려동물 커뮤니티를 시작하면서 동물병원을 포함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는데요. 우리는 박소민 씨가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 회원들을 만나 보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아이 교배를 해서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순산이 안 돼가지고 이제 저녁에 응급실 가가지고 제왕절개를 해서 아이를 낳게 됐을 때 이제 그때 응급실을 한번 갔던 경험이 있어요. 동물병원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세요? 첫 번째 기준은 이제 의사의 숙련도, 이제 얼마나 많이 아이의 그런 상황, 우리 아이의 질병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 의사가 처리를 해 봤는지, 그런 숙련도 위주로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정보를 어떻게 알아요? 이제 인터넷으로 블로그 같은 경우 이제 후기나 그런 쪽으로 많이 확인을 하고. 저희는 이제 강아지 이제 복합골절 돼가지고 피나고 판을 박았거든요. 소개받아서 3번 다리 건너서 갔는데 결국은 내가 더 비용을 많이 내고 갔더라고요. 동물병원 진료비는 깜깜이 진료비라는 말을 직접 체감한 반려인도 있었습니다. 제가 가는 병원이 이제 새벽에는 이제 운영을 안 해가지고 응급실로 이제 장군이 그때 병원 갔었는데
말도 안 되게 금액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30 얼마가 나왔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원래 가던 병원 가니까 이제 만 얼마 나오더라고요. 어떤 치료를 받으신 거예요? 뭐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러니까 별게 아닌 건데도 사진을 다 찍게 하더라고요. 계속 걱정만 하게 이제 해서 뭘 검사를 계속 받게만 이제 하니까 이제 그게 문제죠. 저희는 모르잖아요. 이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취재 과정에서 만난 대부분의 반려인들은 비싼 치료비를 내면서도 이것이 적정한 가격이었는지 또 꼭 필요한 치료를 받은 건지 의문이 남는다고 합니다. 이 같은 동물 진료비의 불투명성은 과다한 진료비 청구와 과잉 진료로 이어져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동물 진료비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걸까요? 우리가 이 가격의 기준을 알 수는 없는 걸까요?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한 동물병원. 이곳에서 어떤 식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방문을 하시면 그 목적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질문 드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린 다음에요. 진료실로 들어가면 기본적인 문진이 다시 들어가게 되고 기본적인 시진이라고 해서 이제 전반적인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왜 이 질병이 생겼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 것에 대해서 보전 있게 이제 질문을 드리죠. 그러고 난 뒤에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것부터 해서 진료가 들어가게 되고요. 중간에 이제 어떤 것들이 발견이 된다거나 추가적인 검사가 들어가야 할 때는 중간에 안내를 드리고 다시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동물병원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동물병원 진료비 지출 비용은 5만 원에서 10만 원 미만을 지출한다는 소비자가 41.6%, 10만 원 이상이 33%, 5만 원 미만이 25.4%로 평균 진료비 지출 비용은 8만 4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료비 부담 정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82.9%의 소비자가 부담된다고 응답했는데요. 동물병원 관련한 불만 사항은 진료비 사전 미고지가 16.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병원 간 금액 차이, 진료비 과다 청구 등의 순으로 상위 3위가 모두 진료비에 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료 비용이 이제 천차만별이고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가 이제 사전에 예측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로 좀 지적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제 계속 저희는 이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진료비 관련해서 뭔가 개선되지 못하는 또 이유가 있겠죠. 반려동물에서 이제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제 그 진료의 내용이라는 것들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 어쨌든 항목이라든지 진료비에 대한 표준화 없이 그냥 부르는 게 값인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시장에서 좀 문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같은 조사에서 동물병원 진료비 제공 시점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에야 진료비 명세를 받아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수의사들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일단 현행법에 따르면 수의사들끼리 진료비 수준을 통일할 경우 담합으로 처벌받습니다. 또 그동안 개와 고양이 등 일부 종에만 집중됐던 진료 대상이 점차 다변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데다 같은 종에 같은 질병이라 할지라도 진료 대상 동물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사용하는 의료 장비와 세부적인 진료 항목이 달라 진료비 표준화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일단은 기본적인 건강 상태, 나이, 기저질환에 대한 배리어가 너무 크고요. 체중이나 특징에 대한 그리고 품종 특이적인 성향들도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질환이라고 해도 똑같이 나타내긴 힘들겠죠. 아이들이 일단은 아프면 자기 아픔을 굉장히 많이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자님이 눈치채셨을 때는 정말 심하게 악화된 경우가 많죠. 실제 병원에 내원했던 반려동물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진료 중에 치료비가 추가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얘는 보시면
계속 눈물이 나고 눈곱이 심하게 끼고 결막이 충혈이 되고 이제 눈병으로 오셨던 거죠. 투약을 위해서 겸사겸사 혈액 검사를 했더니 간도 안 좋고 예,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있었고 이 아이는 사실 피부과 진료를 왔었어요. 그래서 턱 밑에 계속 염증이 생기는 거죠. 염증이 생겨서 보재님 피부 치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제 측진해 보니까 이 뿌리가 턱 쪽에 연관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았고요.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지금 턱뼈가 녹고 있죠. 근데 이 아이는 보시면 이제 그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이렇게 좀 작아 보여서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이제 털을 밀어보니까요, 이렇게 볼 밑에 구멍이 나 있죠.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수의사들이 입을 들춰보는데 치석이 너무 많이 끼고 이제 치아 조직이 이제 녹아내리니까 치주염이 심해져서 예, 이렇게 녹아내리니까 이 膿이 밑으로도 흐르지만 이제 터져 나올 정도로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심했던 질환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사전에 다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죠. 23년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진료비를 낮추고 진료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동물의료수가제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자율경쟁의 역효과로 진료비는 계속해서 올랐는데요.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 분야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동물병원별로 편차가 큰 반려동물 진료비 현황을 지역별로 조사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표준수가제 도입 여부와 방식 등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동물 의료 서비스도 개선될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재 중에 만난 반려인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당장 반려동물 의료비를 낮춰달라 요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수준의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건데요. 이에 정부는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기준을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먼저 전국 동물병원 4,900여 곳을 대상으로 진료 항목별 진료비 산출 근거, 진료 횟수 등을 조사해 내년 6월 중에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병원마다 진료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요 질병명과 진료 행위 절차를 표준화해 보급합니다. 아울러 중요 진료비가 동물병원에 게시되고 고가의 수술 비용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동물병원에서 수술 예상 비용을 사전에 설명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진료비 조사와 진료 항목 표준화가 마무리되면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도 늘릴 방침인데요. 여기에 더해 표준수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의료사고나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진료부 제공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요구했던 내용이고 이 부분들이 이제 실효적으로 작동할 것인가에 이제 문제는 있지만 이런 그 발전 계획이 나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있어서 일정 부분 정화작용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소비자의 어쨌든 부담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표준수가제 도입 방안이 재검토될지가 주목되는데요. 국내에서 동물병원 표준수가제는 이미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1974년 12월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병원 진료보수 기준이 도입되면서 진료비를 수의사회가 정한 뒤 농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 방식으로 시행됐었는데요. (25년) 가까이 시행되던 표준수가제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이른바 경성 카르텔 금지 권고안을 채택해 국제적인 담합 등 부당 공동 행위에 대한 규제 여론이 강해지면서 1999년 사라졌습니다. 1999년도에 제가 그 당시에는 지역 수의사의 총무이사를 맡고 있었거든요. 그때 대통령 직속 행정쇄신 규제위원회에서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카르텔화 50%를 없애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저희들 동물의료수가제가 들어갔습니다. 당시 저도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수가제가 이렇게 항목별로 정착도 안 돼 있는데 만약 여기서 풀었을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대신 일단 항목을 정해가지고 가격을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는 식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정부 측 인사들이 아니 풀면은 진료비가 비싼 데도 있을 거고 싼 데도 있을 거다. 그러면 싼 데로 다 가게 돼 있다.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카르텔 규제를 풀었는데 풀자마자 제일 먼저 동물 진료비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도 폐지 후 한동안은 시장 자유화 원칙에 따라 각 동물병원에서 가격으로 경쟁하며 진료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소비자의 선택권 또한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 인구 급증으로 인한 동물병원 진료 수요가 동반 상승하면서 동물병원 표준 수가제 도입의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외 사례는 어떨까요? 반려동물 선진국으로 꼽히는 독일의 경우 동물 진료비를 법으로 표준화하고 있는데요. 독일 동물 진료비 수가제의 가장 큰 특징은 정해진 수가의 3배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 치료 난이도, 소요 시간, 출장 진료 여부 등에 따라 수의사 재량껏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표준화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거나 수가 미만일 경우 법의 제재를 받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독일은 반려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반려동물 의료 시장을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민영 의료 보험에 의존하는 미국에서는 경련으로 동물병원의 수가 동향을 조사 발표해 소비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돕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영국, 캐나다, 일본 등은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기초 통계를 바탕으로 한 체계화된 펫보험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가격 공시제와 함께 진료비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려동물 성장에서 제일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게 사실은 결국은 반려동물을 돈으로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한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우려가 되는 점이에요. 너무 쉽게 사다 보니까 이런 병에 걸렸을 때 그런 어떤 책임의식도 그만큼, 왜냐면 또 사면 되지, 그 1,000만 원, 몇백만 원 들여서 고치는 것보다 사실 새로 사는 게 더 쉽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게 계속 지속되면은 사실 동물복지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동물 의료를 좀 더 정비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 의미가 없어져요. 지금 정부도 이 문제를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조금 의지를 갖고 있어서 그런 수의사협회를 통한 이제 전문가 단체, 그다음에 소비자 단체, 그다음에 그 위에 어쨌든 다른 민간 단체, 이제 정부가 좀 힘을 합쳐서 지금 중장기로 발표한 정책들이 실효적으로 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동물 의료 발전 5개년 계획이라든지 순차적인 계획도를 로드맵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수의사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자 그리고 일부 소비자 단체까지 넣어가지고 정말 머리를 맞대고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그 로드맵에 따라 이렇게 하나씩 해결해 가면 되는데, 그럼 그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증을 하고 그러면 처음처럼 법도 바꿔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이 반려동물 진료 분야의 전환을 이루는 시금석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지만 표준 수가제 문제와 진료부 제공 사안에 대한 우려는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유기되는 동물들이 늘어나는 요즘,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이 하루빨리 시행돼서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이 걱정 없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PD리포트 20원 여기까지입니다.